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국정감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 여러분은 성적표를 어떤 손가락을 주시겠습니까? 엄지! 농담도 네. 저는 검지를 주겠습니다. 네. 검지도 아깝다고요? 그 뜻이 아니라요. 이 검지 손가락으로 서로 삿대질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와대와 국회의원이 서로 고성을 지르며 삿대질하는 국정감사.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 진짜. 정말 비명을 지르고 싶은 건 민생 아닐까요?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 정말 건강하게만 계셔주기를 바라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어제 오전 6시쯤이었습니다. 전북 고창군의 대산면에서 한 미니버스가 논바닥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해당 길이 시골길이기 때문에 이제 편도 1차선,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이었는데 저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 양쪽이 이제 논두렁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미니버스가 잘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으로 틀면서 이 2.5m 아래 논바닥 아래로 떨어지고 만 건데요. 아이고, 네. 이 버스가 전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버스의 상단 부분이 심하게 구부러져서 피해가 좀 컸는데 운전자를 네. 포함해서 12명의 사람들이 탑승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사진만 봐도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겨서 것이 아무것도 몰라. 그냥 새벽이라 한가운 게. 그냥 이렇게 넉부대시려고 그냥 차가 떨렸어. 막. 나는 그 강원도에서 탔는데 유리 깨고 2개 깨고 뺐더라. 나왔어. 안전벨트가 없어. 일꾼들 3구대인 게 없어. 지금 저 상황에서요. 지금 버스가 운전자 포함해서 12명이 타고 계셨다는데 혹시 인명피해가 있었을까 걱정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 사진만 보게 된다면 정말 큰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운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탑승객들이 60, 70대 여성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9명이 경상이었고 2명이 이제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72세 된 여성 1명이 의식을 잃어서 119 구조대에 의해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저 어르신들이 어제 오전 6시면 새벽이잖아요. 요즘 캄캄한데 그 새벽에 버스를 타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께서는 농장에 양파를 심으려고 새벽 5시 반에 전남 영광에서 출발해서 고창의 양파밭으로 향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분들이 영광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셨어요. 그래서 네. 평소에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일손이 부족한 농장을 찾아서 평소에도 가끔 품삯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날도 새벽 5시 반에 일당 7만 5천 원을 받으려고 밭일을 나서다가 그만 이 3m 아래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일당 7만 5천 원이 일당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당신들 편히 먹고 자시고 하시려고 버시려고 하셨겠어요? 다 도시로 출탄 손주들, 아들, 딸들 혹시 명절 때 오면 뭐라도 하나 사 먹이려고 다 한 푼 두 푼 모아두시는 그런 돈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하면 더 가슴이 저며옵니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타 지역, 지금 전남 영광에서 전라부터 고창까지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빈번한가 봐요. 예, 맞습니다. 일거리가 필요할 때 그리고 탑승을 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생활비라든지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종종 이런 일을 해 오셨다고 해요. 저 버스 보세요, 세상에. 아유. 좀 심하게 부서져 있는 상태로 지금 이제 논두렁에서 끌어올린 상태의 네. 사진이었는데요. 자, 일단 이제 노인분들이 이런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운전을 한 운전자는 이제 고창에서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다른 농장에서 이제 일손 부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태워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던 참이었던 거죠. 이른바 이게 버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품앗이 버스예요. 타 지역에 일손 부족하다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 대거 가서 일손 도와주고 또 일당도 받으시면서 도와주고 새참도 드시고 하면서 오순도순 일도 도와주시는 품앗이 버스였는데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찬 게요. 앞서 그 부상당하신 어르신 얘기도 들으셨죠? 이 버스가 낡은 것도 낡은 거지만 버스 안에요. 이런 상황이었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개가 좌우했어요.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예, 인부 태고 가시다가 안개 속에서 이렇게 우회전 하셨는데 이제 미처 못 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논두렁으로 빠졌는데 전복이 돼버려가지고 뒤집혀서 떨어졌어요. 그 천장이 거의 다 거의 접혀버리다시피 이렇게 눌렸어요. 천장이 종잇잔처럼 보셨죠? 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가 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70대 어르신 한 분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사망하셨고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오윤성 교수님, 저기에 안전벨트가 없답니다. 안전벨트가 세상에. 경찰은 이제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이 탑승자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라고 해서 안전벨트가 있는데 저기 계신 분들이 안전벨트를 안 맸는가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했었었는데 네. 저 지금 차량 상태를 보게 된다면 저게 지금 한 17년 전 된 그 단종된 미니버스라고 해요. 진짜 겉으로 봐도 낡았잖아요. 진짜.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굴러다니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 네. 실제로 그 안에 또 안전벨트도 아예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꾼을 싣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없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운행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어떤 그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이 if라고 하는 그 가정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저기에 안전벨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중상자 수도 좀 줄일 수 있었고 또 사망자 수도 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저것도 일종의 그 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찰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 보세요. 승객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것을 보고 경찰 분들이 현장 조사를 물론 당시의 상황이 긴박했다는 거 충분히 이해되지만요.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어르신들이 귀찮아서 벨트 안 맨 것처럼 어르신들한테 어떤 책임도 전가가 되는 아주 위험한 얘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갔던 저희 MBN의 정치훈 기자가 버스 내부를 다 살펴봤어요. 사고 난 버스를. 안전벨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지금이라 정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벨트 자체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매지 않은 게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긴 송구합니다만 저분들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최단미 변호사님. 저분들 어떻게 피해 보상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이 보상 문제도 사실은 지금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특히 이제 상해를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치료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보상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고 난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 자가용으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나실 텐데 지난해 5월에 무허가로 인력 중개를 하다가 8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던 전남 영암의 버스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와 같이 근로계약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용 차량도 아니죠. 근로계약도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상해 보험을 지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운전자가 예를 들면 과실이 있어서 저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뭐 민사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오래 걸리고 바로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을 바로 받아야 보상이 되는데 이런 보험을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 안타까움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쩌다가 저런 사고가 났을까? 아무리 아까 안개 얘기도 나왔지만요. 운전자의 어떤 그 당시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럼 김기혁 아나운서. 이제 운전자는 이제 뭐 경상으로 네. 예, 그 정도 이제 다친 것 같고요. 아니,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네. 저 길이 초행길이에요? 아니면 뭐 음주를 해서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예, 조사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렇습니다.
커브 도로에서 운전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차량이 논에 빠졌다고 했는데 네. 일단은 경찰도 이제 안개가 있었다라는 이제 뒤에 탑승객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요즘 뭐 새벽 6시, 5시, 6시면 어둡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이제 운전 부주의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운전자의 음주 운전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그리고 졸음 운전의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한데 아직은 이제 경찰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화면은 나옵니다만 당시에 그 어르신들의 소지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게 당시에 또 처참함을 또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강선우 평론가님 이런 일은 예견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농촌에 일손이 없어 젊은 사람 다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 어르신들이 사고를 당하셔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번 사고를 보면서 지방정부와 그 중앙정부 함께 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일단 차량 같은 경우 너무나 노후된 차량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운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운전대가 마음대로 이렇게 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노후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걸로 강력하게 좀 그렇게 바뀌는 걸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도로 상황도 그렇습니다. 새벽인데 굉장히 어둡고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로등 설치나 그런 것을 통한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날씨가 안개가 많이 끼고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날은 그 뭐 이장이든 아니면 마을 단위를 통해 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운전을 좀 자제하라는 그 서로 좀 이렇게 뭔가 네트워크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고 보면서요, 우리나라가 아직 뭐랄까요, 법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런 생각 드는 게 앞서 우리 최단미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 버스는 물론 영업용이 아니라 자가용, 개인용 자가용으로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종종 품앗이 이 원정 품앗이를 떠나는 버스라는 걸 모를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지자체는 이런 걸 그냥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도 수수방관한 건 없었을까요? 지자체도 이 책임에서, 도덕적 책임에서 면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재심을 준비 중이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8차 사건. 그런데 지금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복역자인 윤모 씨가 재심을 준비 중이죠. 이 박준영 변호사가 이 재심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박준영 변호사가 진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윤모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서를 공개를 했는데 이 진술서에서 뭔가 이 재심의 해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자필 진술서를 3번을 썼는데 A4 용지로 10장 분량이었고요. 이제 윤모 씨가 뭐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문장이 이제 매끄럽지 못한 것을 좀 진술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라는 단어를 그랜데라고 쓰고요. 그리고 네. 닦다, 뭐 이제 물을 닦다, 뭐 이런 닦는다는 표현을 쓸 때 닦았다라고 또 이제 썼고. 우리 보통 발음하는 것처럼 썼네요. 그냥.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닦았다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씁니다도 씁니다. 그리고 박을 빡이라고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박도 저렇게 이 된소리로 발음하시는 분도 있어요. 밖에 가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소리 나는 대로 당시에 검거 당시에 진술서를 보면 저런 표현들이 상당히 눈에 띄네요. 또 슬리퍼도 그 일본식 표현, 일본어 표현을 비슷하게 슬랩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공개한 윤 씨가 검거 당시에 썼던 진술서에 보면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선우 평론가님, 네. 맞춤법도 맞춤법입니다만 조금 전에 그 진술서를 보면은 그래서 문맥상의 이해도도 상당히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춤법 같은 경우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진술서 내용을 읽고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고 이 모든 정황이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진술서를 읽어보면. 근데 맞춤법뿐만이 아니라 막상 이 내용을 읽어봐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지는 그때 상황을 뭔가 추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읽어주실까요? 네. 손발을 닦고 나니 12시에 빡가된 산책을 나가다. 그런데 마이 울적해서 동네을 왔다 갔다 보니
슬래바 신고 산타는 검정색 긴팔에 바지는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이런 진술 내용으로 봐서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그런 그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던 어떤 정황도 좀 추측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강선우 평론가님께서 읽어주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딱히 또 범행과도 관련이 그다지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진술서 내용인데 보세요. 손발 닦고 나뉘 12시에 빡가된 산책을 나가다 그랬는데 많이 울적해서 동네를 왔다 갔다 보니 슬래바 신고 산타는 검정색 긴팔에 바지는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일단은 무슨 당시에 만약에 윤 씨가 당시 범인이라면 어떤 범행에 관련된 얘기일까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내용이 그냥 마치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맞춤법이 그래요. 틀릴 수도 있다 쳐요. 그런데 공개된 진술서가 윤 씨의 진술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럼 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껏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윤 씨가 직접 썼던 내용들은 맞춤법도 제대로 쓸 수 없고 문장의 구조도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문장의 구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8차 사건에서 본인이 쓴 진술서가 나왔는데 네. 이 진술서가 이제껏 윤 씨가 썼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서인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네. 윤 씨의 진술서는 중간중간에 한자어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봤었던 윤 씨의 자필 진술서와는 내용이 달라요. 어떤 내용이냐. 주거지에서 경운기사로 일을 했다. 주거지는 자기가 사는 집인데 보통은 내가 사는 집에서라고 얘기를 안 하고 주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학교 후문 방향에서 뒷문이라고도 안 해요. 또 잠시 멈추고 발길을 다시 돌렸다. 아까 지금 보시면 마이 울적해서 동네를 왔다 갔다 보니라고 쓰는 사람이 네. 발길을 다시 돌렸다. 또 피해자의 집을 알게 돼 피해자의 방을 서성거렸다. 피해자라는 말은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잘 쓰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뭐 아니면 뭐 여고생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요. 방을 서성거렸다. 이것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변호사는 자신이 쓴 것이 맞느냐, 본인이 쓴 진술서가 맞느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꼭 우리가 그쪽으로 뭐 유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통 우리 보면요. 뭐 다른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서성거린다는 표현도 평상시 잘 안 쓰잖아요. 야, 너 그거 서성거리니? 안 하잖아요. 야, 너 왜 그 정신없이 왔다 갔다 그래? 이렇게 하지. 서성거린다는 표현도 그다지 잘 일상생활에 즐겨 쓰는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계관 아나운서. 네. 그럼 이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의 진술 구성 내용에서 뭔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박준영 변호사가 주장을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좀 상당 이 작용을 할 텐데요. 일단은 이 범행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쓸 때 이 윤모 씨의 문장 내용 그리고 범행 관련 내용을 쓸 때 뭔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첫 번째로 범행과 상관이 없는 내용을 이제 써내려갈 때는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일단은 윤모 씨 그 자필 진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일을 하다 보니 땡땡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을 좋다고 한다. 그랜데 나는 어저지 마음이 을적다. 사람들을 나보고 뭐뭐 가다고 하다. 그래서 그날은 어저지 일하 기분 안 좋고 그런데 사장이 와서 그런 거 가지고 남자놈이 그러면 안 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일을 다시 했다. 이해가 진짜 가실지 이해가 모르겠습니다. 안 되긴 그렇죠. 해요. 이해가 저도 안- 이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면서 읽어봤고 그리고 지금 또 읽어드리는데 사실상 이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인지 상황도 잘 예. 상상이 안 가요. 오케이. 잘 네네.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죠. 네. 범행 상황을 적을 때는 네. 조금 뭔가 명확해 보입니다. 아하. 맨발로 책장을 넘고 들어가 오른손으로 목 누르고 왼쪽 손으로 입을 막고 옷을 벗기고 아하.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요. 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문고리를 다시 잠고 네. 신발을 양쪽 문고리 을로 썼네요. 일단 예, 문고리 문고리 을. 을로 썼습니다. 네. 네. 양쪽 손에 들고 뛰어가다 중간에 쓰레기장에서 팬티를 불태웠습니다. 라이터로 불태웠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이 그런 전문가신게 이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지금 이제 앞에 그 해석이 어려운 진술서하고 네. 그 범행 관련해서 해석이 쉬운 그 진술서가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지금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 그런 글을 썼던 사람이 네. 뒤쪽에 가니까 주거지라든가 후문 방향 그리고 피해자 적어도 이제 한 중학교 정도 이상의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도의 단어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가지고 지금 이제 참고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자어를 새로 갑자기 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죠. 어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맞춤법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그 당시 수사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진술서를 작성을 하는데 앞에 같이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진술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면 이건 나중에 법정에 가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정컨대 이것은 그 지금 박준영 변호사 측에서는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당시에 어떤 나름대로의 그 범행 과정과 관련된 시나리오가 있고 그것을 이제 그 옆에 있는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물론 여기 뒤에 보면은 해석이 수월해진 그 진술서에서도 약간 그 어떤 글자에 있어서 오류가 있긴 있어요. 뭐 이 덮어 주었습니다라고 돼 있긴 네. 예.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 범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혹시 옆에서 불러준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는 충분한 그런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합리적 추정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강선호 평론가님. 네,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요, 그 경찰에 보관된 윤 씨의 자술서가 4건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중 한 건은 그 대필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필이란 건 누가 대신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경찰 또한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 이 대필로 확인된 한 건의 다른 탐문 대사를 이 대필로 확인된 다른 한 건의 이 자술서는 다른 탐문 대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대필은 또 인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자술서는 이 대필한 이 자술서는 8차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을 내놔서 지금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황이 당시에 경찰 수사에서 뭔가 오류나 아니면 뭔가 인위적, 강압적인 상황이 빚어지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윤 씨를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진범임을 확신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춘재의 자백은 너무나 그러니까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고 그 같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윤모 씨의 자백은 그때 당시에는 그럴듯하다라고 봤지만은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니 황당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윤모 씨의 자백과 그 자백이 담긴 조서를 보면 너무 황당해요. 지금 법의학자나 이런 분들도 이건 도저히 객관적인 상황에 맞지도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렇다면 최단일 변호사님, 지금 경찰도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진범이란 쪽으로 무게를 좀 두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경찰도 현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일 것이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결론의 근거가 이제껏 저희가 말씀드렸던 진술서가 아니고요.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허허.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가 경기 오산경찰서의 문서고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 문서고에서 1989년 8월에 현장 검증 모습을 찍은 사진이 나와요. 허허.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공개된 적이 없는 현장 검증의 사진이 세세한 모습까지 찍혀 있는 것인데 공개된 적이 없으니까 언론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고
그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진들이죠. 근데 그 당시에 집의 구조라든지 살해된 여중생의 방의 구조를 이춘재가 그대로 세세하게 묘사를 한 겁니다. 아하. 즉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것을 이춘재가 알고 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춘재가 범인일 것이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의 근거가 된 겁니다. 하하. 그리고 이 사진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1989년 8월 현장 검증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컬러 사진입니다. 컬러 사진이니까 흑백 사진보다 더 비교적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구조를 피해자 집 구조를 이춘재는 아주 상세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자신의 범행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오윤성 교수님, 이거 결정적 증거 될 수 있을까요? 이춘재가 이제 본인이 범인이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자료와 이춘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그 일치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구체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바로 오산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던 현장 검증 당시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 된 거죠. 네. 예컨대 그 당시에 수사를 했었던 사람들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사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춘재가 얘기를 하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춘재에게는 그걸 전혀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는 그걸 수사를 했었던 사람들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이춘재는 그것을 자기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수사관들에게 설명을 한 것이 일치가 됐다라고 네.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인 어떤 아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춘재가 진술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신빙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의 경찰도 이춘재가 진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박준영 변호사도 지금 재심을 청구하는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심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어떤 증거, 재심을 하기 위한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그 사진 같은 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 씨는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들 거예요. 참 내가 억울하게 20년 옥살을 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물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재심을 재심을 해봐야겠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 씨가 정말 억울한 사람이다라고 두둔하고 나선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데 대체 누굽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윤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제 윤 씨는 그 농기계 수리점에서 일을 한 걸로 알려져 그랬다면서요, 있죠. 네. 예. 그 이제 업체 사장입니다. 이 사장이 윤 씨의 억울함을 함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조서에 나와 있는 시각에 그러니까 윤 씨가 범행을 하기 위해서 외출을 하는데 자신이 그거를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업체 사장과 윤 씨가 이제 일을 하면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 구조상 이 윤 씨가 나가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항상 농기계를 만지고, 그리고 네. 경운기, 이제 기름때가 있는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손에 항상 기름때가 있을 텐데, 범행 현장에는 전혀 발견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피해자의 옷가지라든지 이제 속옷에서도 기름때가 발견되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 씨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또 이제 사장님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억울하다고 이제 이 사장님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선우 평론가님. 당시에 8차 사건 일어났을 때 이 채모가 발견됐는데 채모에서 금속 성분이 발견됐는데 이 농기계 수리점에서 일하니까 금속 성분하고 좀 연관이 있다 그렇게 본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당시에 그
채모에서 발견된 티타늄이 뭔가 결정적인 그런 증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들으셨다시피 그 당시 농기계 수리점에서 이제 윤 씨가 일을 하면서 용접 등의 일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당시에는 그랬으나 현재 과학 수사 기술로 본다면 그 용접공으로 일하던 윤 씨가 그 채모의 그런 티타늄 성분이 그 정도로 이제 그 발견이 될 만큼 그렇게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윤 씨는 이제 용접공으로 일을 했는데 이춘재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기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회사 환경을 살펴보면 알루미늄, 망강, 그리고 결정적인 그 티타늄 원료 제품을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직업군을 비교를 해봤을 때 윤 씨보다는 그 이춘재의 그 몸에서 티타늄이 훨씬 발견될 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이제 재심이 이루어질 가능성, 성사될 가능성이 오윤성 교수님의 전망처럼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재심으로 가게 되면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밤거리가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그런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번에 서울 공릉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10월 31일 밤 11시 50분쯤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잇따라서 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릉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네. 주택가 도로고요. 이 주변을 배회하던 한 남성이 있었는데 아하. 이 남성이 귀가 중이던 50대 여성의 뒤를 따라갑니다. 아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네. 이 50대 여성을 추행을 하고 신체 일부를 추행을 하고 곧바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아하.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수백 미터가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이 남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 아하. 자, 마찬가지로 집으로 향하고 있던 이번에 20대 여성이었는데요. 네. 이 20대 여성에게 다가가서 입을 틀어막고 주차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어허. 그리고 이 주차장에서 이 피해 여성을 또 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두 건의 연쇄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두 건이 일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0분이었습니다. 허허. 지난주에도 저희가 하룻밤 사이에 3차례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사건 전해드렸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상대로요. 그리고 저렇게 경찰이 출동했는데 과연 잡혔을까요? 다행히도 검거를 했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잡고 보니까 대체 누구였습니까? 범인을 잡고 봤더니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요. 처음에는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인적 사항도 속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까지 갖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보통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갖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 두 번째는 내가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경찰의 그 불심 검문에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신분인 척 해야겠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게 보통의 가능성인데 신용카드까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다른 뭐 예를 들면 절도라든지 이런 범행에 연루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적을 도용을 해서 다른 범죄 예를 들면 뭐 사기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던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돼서 아마 경찰이 이 부분도 수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윤성 교수님, 추행 자체도 엄청나게 죄질이 나쁜 사건입니다만 하마터면 더 큰 피해를 이 여성분들이 당할 뻔했습니다. 글쎄요, 최근 발생되고 있는 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그 특이한 현상이 네. 일단 뭐 어떤 그 성추행을 하거나 어떤 성적인 공격을 하고 뭐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한 번 딱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추적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 그 범행을 그만두는 것이 통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며칠 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그 성추행을 하고 난 이후에 뭐 성공하거나 또 실패한다면 또 아주 그 짧은 기간에 또 바로 옆에 있는 또 피해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범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이한 것이에요. 네. 연속적으로 성적인 추행을 갖다가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것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어떤 그 성적인 뭐 어떤 만족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좌절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추적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자기의 어떤 성적 욕구를 제대로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방증이 아닐까라고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적어도 이 한국에 있어서의 그 야간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하고 달라가지고 상당히 좀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인식이 되어 왔는데 그랬죠. 이번에 이런 사건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된다면 그렇지도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윤성 교수님의 그 지적에 정말 공감하면서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해외에는 치안이 잘 된 나라라고 알려 있는데 그게 대부분 큰 대로 있잖아요. 큰 대로. 큰 길거리. 그리고 좀 부촌, 잘 사는 동네 그런 정도 아닐까요? 나머지 동네도 다 이렇게 안전이 잘 돼 있다고, 치안이 잘 돼 있다고 과연 서울 시민들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지역 사는 분들도 생각할까요? 아직은 치안이 불안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선우 평론가님, 네. 빠른 검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시민들의 도움이 결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피해 여성의 당시 비명을 굉장히 크게 질렀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여성의 비명을 들은 시민들이 이 남성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재빨리 신고를 했죠. 그런 다음 경찰도 빠른 출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서 다행히도 검거를 했는데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순찰도 조금 더 자주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웃의 소리에 밖에서 무슨 어떤 소리가 나면 거기에도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또 이런 얘기하면 경찰분들은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다면 지자체도 나서야 돼요. 경찰한테만 치안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 귀갓길을 더 밝게 조명 같은 것도 밝게 하고요. 거기에 또 귀가 안심 도우미도 좀 배치하고 그런 지자체는 과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되고요. 최단비 변호사님, 잡고 보니까 고등학생이다. 물론 체격 조건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고등학생들이 신체 발달 잘 돼서 신분증을 그것도 속였고 신분증을 토대로 다 정밀 조사해보니까 고등학생을 밝혀냈단 말이에요. 미성년자입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되겠지. 정확히 고등학교 몇 학년인지 그러네요.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고등학생을 하면 만 한 16세에서 18세 사이라서 이거는 형사미성년자는 아니잖아요. 아하. 그래서 뭐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범죄 소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알려져 있는 두 건의 이 강제추행 이외에도 혹시 다른 건들이 있는지 아마 경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소년법이든 아니면 형법이든 처벌을 받게 되고요. 소년법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아예 처벌을 안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아닐 것이라서 내가 소년이라고 해서 더 이상 처벌을 안 받는다 이러한 생각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교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런 사람에 대해서 소음방망이 처벌했을 때 과연 저런 사람이 마음껏 활보가 다닐 때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단죄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